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교재 50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한 60% 정도 좀 중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총 최근에 16회 중에 15번 출제된 게 있는데 요 차이는 아까는 한 10년치고 요거는 한 최근 한 3, 4년인데 그만큼 출제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자산 쪽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15번 중에 6번 재고자산이 수량 및 단가 결정 방법, 요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뭐 정상적, 비정상적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게 4문제. 그러니까 16번 중에 10번이 여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뭐 종류와 취득원가, 재고자산 인식 시점, 상품 매매 등식해서 한 문제씩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전산회계 2급, 1급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고, 그렇다고 이론 설명 다 하면 실제 문제를 풀 시간이 적습니다. 보통 강의당 한 40분 이내로 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면서 그 추가된 이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1번 문제부터 다음 중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상품 재고량은 기초 상품 재고량보다 증가한 상황일 때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 물가가 상승할 때 또는 하락할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상승할 때가 3번 나오면 하락할 때 1번 정도. 자, 요건 앞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른 재고자산 금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당기 순이익이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오느냐. 요거는 나 처음 들어본다 싶으신 분들은 1급에 가면 요거에 대한 설명만 2, 30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와서 보시고. 자, 여기서는 자, 재고자산,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선, 이, 총, 후,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회사에서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동, 총, 그 다음 후입선출법. 그래서 선의, 총후 요것만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고 자산이 금액이 커지면 자산과 순이익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 자산이 많으면 이익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자산과 당기순이익은 선의총후 화살표가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은 뭐예요? 순이익과 반대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 요거 하나만 암기해 있으면 재고자산, 당기순이익하고 같아. 반대로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반대. 자, 이번에 물가가 하락할 때. 물가가 하락할 때는 자,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가 거꾸로 갑니다. 아까 했던 거를 화살표를 다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선의 총후 적고 화살표 딱 표시하고. 그러면 한 10초면 되죠. 그리고 재고자산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항상 크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반대.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딱 보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매출원가는 요죠.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보다도 어떻게? 작게 평가된다. 맞죠? 요거는 정확하게 총평균법보다는 적게. 자, 맞고요. 기말상품 가액은 재고자산 말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크게 평가된다. 얘보다 훨씬 크게 되죠. 2번도 맞고.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크게 평가된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3번도 맞고요. 기말상품가액은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적게 평가된다. 그러면 이동평균법 여기 있죠. 기말재고자산. 이동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이 어떻게? 크게 표시되죠. 작게가 아니고 크게 평가된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또 나왔습니다.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평가 방법. 근데 문제 형태는 좀 달리 했어요.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자, 실제 물량의 흐름 하면 뭐를 생각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 공산품 어떻게 돼요? 보통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유 살 때 보면 그 진열장에 있는 거 한번 쭉 보세요. 앞에 보면 날짜가 이틀 남은 거. 맨 안쪽에 보면 오늘 들어온 거는 저 안쪽에 숨겨놓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왜? 들어온 순서대로 빨리 나가려고. 다시 말해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식. 선입선출법입니다.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대부분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매입순법이라고 그러고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매출 원가와 매출액. 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거 선입선출법이고 기말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선입선출법. 전산회계 1급에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2일 한번 보세요. 매출 몇 개를 팔았냐면 200개를 팔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이건 인도란 매출할 때 이거는 매입해서 잔액을 적어 놓는 데입니다. 근데 220원짜리 단가 220원짜리가 30개 있고 228원짜리가 180개가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210개가 있는데 우리는 200개를 팔 건데 어느 걸 먼저 팔 거냐? 앞에 220원짜리 먼저. 자, 지금 여기 보면 단가가 200원, 그 다음 220원, 228원 이렇게 점점점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래서 220원짜리 선입선출법이니까 지금 선입선출법 요거를 30개 하고 나머지는 228원짜리 170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228원짜리가 10개가 남죠. 자, 그래서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말한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220원보다는 228원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기 설명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부적절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 아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현행 오래된 원가가 대응. 지금 현행 수익에 대하여 최근에 매출했습니다. 매출했는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팝니다. 만약에 30개만 팔았다. 그러면 얘는 언제예요? 220원짜리 요때 들어온 거예요. 요때. 4월 8일 날 들어온 거를 4월 22일에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괴리가 있죠. 220원과 최근에 228원 간에. 그 말입니다. 자, 반대일 때는 뭐예요? 괴리가 부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죠. 왜?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그러면 200원짜리는 맨날 남는 거예요. 다 팔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는 평가 방법이 뭐냐? 선입선출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힌트는 첫 번째,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가 된다. 원가 흐름이.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끝나고 이제 저가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저가법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공장이나 도매상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1,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래서 요거를 1,300원에 팔자. 300원 마진 붙여서.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어렵쇼. 얘가 뭐 600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300원 마진 붙이면 이 경우에는 900원에 팔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 900원에 팔면 우린 1,000원에 사서 900원에 팔면 이거는 적자죠. 그래서 특히 기름값 같은 거 떨어질 때 보면 주유소에서 기름값 떨어질 때 주유소 사장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대일 때는 아주 좋아하죠. 왜? 기름 탱크에 있는 것들이 뭐 하니까. 자, 요렇게 될 때 요거 부가세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적자 보고 판매할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만 고집해서 1,300원에 팔래? 안 사가죠. 물건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세금,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하려면 세금 계산서 다 있어야 되고 법인카드로 구입해야만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이런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국세청에도 그러면 다들 세금 감면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해서 시가가 우리가 산 금액보다도 더 하락했을 때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이 장부 금액을 조정하도록 허락해 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손상을 입었을 경우,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그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중간에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8개월일 수도 있고, 대부분 다 1년이 냅니다.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다 1년이죠. 1년 내에 판매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물건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그 다음에 진부하여 낡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유행이 지났다. 자,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이 변화에 의하여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다음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여기 보면 판매하는데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에 오래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했어요. 정상적인 보관료 외에 추가로 또 판매하는데 관리비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익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보전을 해준다. 이거 상승한 경우입니다. 관리비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 그런데 이거 하락한 경우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고, 이 외에도 가격이 시가가 완전히 떨어진 경우, 그거 증명할 수 있으면 평가 손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험 문제로 가서, 자, 재고자산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거 맞죠?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장기간 보관해서 가치가 떨어진 거. 진부화하여 유행이 지나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진 경우. 그 다음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죠. 올라서 우리 이익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판매하는데 추가 비용이 막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 판매 가격도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몇 페이지에? 예. 다음 중 재고자산이 저가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고자산이 손상으로 재고자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이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고요. 재고자산이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추정하고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이거 그때그때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 한 번 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올라버렸어. 연말 돼서 딱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출원가에서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자, 재고자산 여러분들 그 평가 손실은 정상적 비정상적이 없습니다. 가격 떨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의 비용으로 했다가 반대로 이렇게 환입된 경우는 매출원가에서 했던 거를 다시 뺍니다. 원시시키는 거 맞고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끼리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액체로 된 거 개별로 어떻게 해요? 다 큰 통 속에 있는데. 자, 맞는 말이고요.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완성한 제품이 시가가 원가보다도 높아요. 그럼 우리가 판매하는 매출원가보다도 시가가 높다라고 하는 건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익이 생기면 그때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익도 안 생기고 손해 볼 때만 국세청에서도 봐주는 거죠.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안 낼 수도 있죠. 자, 4번은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확실히 전산회계 1급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죠. 예, 약간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이 장부 금액을 수정할 수 있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넣어서 사유로 근데 볼 수 없는 것. 보고기간 말로부터 2년 또는 여기 보니까 1년인데 2년이라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1년입니다. 장부 마감하는. 자, 그래서 장기채가 된 경우 언뜻 읽으면 요거 답 못 찾아요. 요게 일단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손상 입은 경우 된다 그랬죠. 완성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아까 된다 그랬죠. 진부하여 낡아버려서 유행 지나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이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 하락한 경우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약간 치사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모 손실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기초재고자산이 8만 원 있고 매입액이 102만 원 있어요. 매출액은 80만 원. 근데 매출 총 이익률은 20%라 그랬습니다. 기말재고 실사 금액은 10만 원. 그러면 사라진 거 태풍으로 인해서 물에 쓸려간 유실된 그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매출액이 80만 원인데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의 비율입니다. 20%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가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익이 20%면 원가는 그렇죠. 80%라는 소리죠. 그러면 80만 원 곱하기 0.8 그러면 원가는 64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 단서를 찾았으니까 매출 원가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하면 나올 수 있겠죠. 자, 매출 원가는 지금 64만 원입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8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102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여기로 건너가고 요 매출 원가는 여기로 건너오면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10만 원 마이너스 얘가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64만 원 하면 X값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옵니다. 11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X값은 46만 원이 나옵니다. 자, 맞죠? 계산 해볼까요? 자, 110만 원 마이너스 64만 원. 예, 46만 원 나옵니다. 자, 장부상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6만 원 있어야 되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 실사 재고조사 실사를 해봤더니 10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왜 이번에 홍수로 쓸어가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사라진 게 그러면 36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 요 약간 헷갈린 듯 하면서도 잘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요 재고자산 전산세무 2급에서 자, 감모손실, 평가손실, 저가법,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은 기본적인 건 다 다뤘습니다. 2급에서 나오는 거. 자, 이제 종합문제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15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안 다룬 문제들이 그 외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절반은 제가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개별법 막 이런 거. 자, 요거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뭐냐? 상품이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입출고시 기록하면서 이게 얼마에 들어왔는데 얼마에 팔렸다 해서 이익 보는 거를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있는데 또 추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을 씁니다. 몇 개 남았는데 몇 개 들어왔고 그래서 얼마. 자, 지금 이거는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요거는 물론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계속기록법인데 근데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마트나 24시간 편의점 이거 계속 기록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런 데는 실지재고조사법. 들어올 때는 그 물건 들고 막 등짐 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 그 거래 내역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입고 시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보면 뒤에 트럭들이 뒤에 창고에 가서 다 내리죠. 그럼 매입 자료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면 그 매입 자료만 입력을 합니다. 매출은 그 회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POS 시스템에서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계산할 때 24시간 편의점 뭐 계속 찍죠. 매출액만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매 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따라서 기말에 재고자산, 재고 파악을 말일날 되면 마트 영업시간 끝나면 셔터 내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코너에 재고 파악 다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보고하면 그때 가서 총 100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30개다. 그러면 70개 나갔네. 그리고 판매 가격 바꾸서 다 찍은 거 딱 대비해보면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 수량을 파악한 후 단기 판매 수량 확인하는 방법. 자, 수량, 재고 파악하는 방법은 맨날 파악하는 거. 고가품들만 합니다. 이거 고가, 골동품, 뭐 귀금속, 이거는 가능하죠. 그다음 고가의 전자제품 같은 거.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일 파악 안 하고 기말에 한 번 재고 파악해서 끝낸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재고 자산 금액을 알려면 수량 곱하기 뭐예요? 가격, 단가가 곱해져야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자, 개별법 상품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데 또 중간에 자, 가중평균법, 평균이다 하면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말하는 겁니다. 가중평균법에 상대되는 개념. 요거는 평균을 안 내고 물건 하나하나에 따른 원래 들어온 가격 있죠. 그 가격대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 단가를 그 인도한 제품의 단가,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판매하는 방식. 이게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액체 상품을 이용하는 데는 이동평균법 이렇게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섞어버리니까 뭐 간장이나 된장 뭐 이런 와인 공장 같은데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우리는 너무 많다. 그러면 총평균법을 써버립니다. 일괄 한 달에 한 번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방법. 그래서 요 5가지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아까 이거죠. 계속기록법은 입출고 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항상 잔액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까 맞죠? 그 설명드린 거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실지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데는 더 많이 하고. 자, 계속기록법 하위평균법은 총평균 아닙니다. 이동평균법을 아까 한다 그랬죠.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한다. 그때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 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후입선출법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번 선택하면요. 바꿀 때는 함부로 못 바꿉니다. 사유가 있을 때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적게 내는 탈세하는 방법으로 악용했던 사례가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자, 회사의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느 방법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면 요 선임자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거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무엇으로 인식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재고자산이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어디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어디에 가산, 더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무엇으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여러분 분개하면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이렇게 합니다.
매출 원가에 더하고, 그러니까 디귿은 요거 매출 원가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앞에 1급에서 배웠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요거는 매출 차변의 매출 원가, 얘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재고자산은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게 무엇으로 인식한다? 판매하면 그 재고자산은 판매한 제품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다 정상적입니다. 뭐 가격 떨어지는데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거, 요 감모 손실처럼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 또 매출 원가, 그 다음 얘도 매출 원가, 그 다음 영업의 비용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예.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로서 설명했는데 이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일 때는, 비정상적일 때는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 영업의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계정금 조교 등록 메뉴에 가서 코드 보면 얘는 영업의 비용이고요. 대변에 상품일 때는 상품, 제품일 때는 제품에서 요거 표시를 해주고 여기다가 8번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시험에서 실무에서는 만약에 정상적이다 그러면 차별에 상품이면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매출원가 계정이 있습니다. 매출원가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똑같습니다. 상품 적요의 8번. 적요는 뭐예요? 상품이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을 때, 또는 이렇게 감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벌써 30분이네요. 자,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하락 시 선의, 총후, 적고 하락이니까 반대니까 화살표가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은 겁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은 똑같다 그랬죠. 선의, 총후, 화살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자산의 반대. 그래서 선의, 총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간다. 적어놓고 다음이 설명용 옳지 않은 것. 기말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크게 아니죠. 작게 표시됩니다. 틀렸고요.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보다 어떻게 크게 평가된다. 자, 매출원가는 총평균법보다 크게 평가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보다 어떻게 작게 표시된다. 작게 평가된다. 맞고요. 원가 흐름이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거나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도 재고자산이 수량에는 차이가 없다. 왜? 이 방법을 쓰거나 이 방법을 쓰면 얘네들은 가격이 바뀌는 거지 수량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격을 최근에 들어온 거 할 거냐 아니면 평균 한 걸로 할 거냐 나중에 들어온 거 할 거냐 가격 때문에 기말상품 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거지 수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지 않으면 찾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기업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재고자산 맞죠? 제조기업,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원료, 원재료, 원료, 재료 합쳐서 원재료라고 그러죠. 제품, 그 다음 미완성품, 제공품 다 재고자산입니다. 이거는. 자,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는 매매업 밑에 임대업은 달라요. 매매업은 아예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이거 재고자산 맞습니다. 안 팔린 거. 자, 임대업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없죠. 왜? 거기서 땅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빌려줘서 임대를 받는 거 이거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이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재고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이 재고자산이 단위 원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 수익비용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뭐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 건 뭐냐. 판매한 거와 그 원가
매출액과 그 원가의 금액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확한 방법, 개별법입니다. 왜? 하나하나마다 원가, 판매 다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죠. 그 다음은 후입산출법이 두 번째가 됩니다.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걸 최근에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근사하죠. 자, 그 다음 나중에 요 뒤에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하는 거 맞죠? 자, 바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시가가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평가 손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그래서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전액 제조가에 반영한다? 아니죠. 감모 손실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용료는 이거는 어디예요? 제품에 더해져야죠. 상품이나 제품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이건 제조 원가로 들어가죠. 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 보관 비용은 정상적인 보관 비용은 이건 제조 원가로 들어가거나 또는 판매비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자, 투입하기 전이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외의 보관 비용은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거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봐야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수익 관세는 뭐예요? 수익과 관련된 그 제품에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제조원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기 발생 기간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시험 마지막 8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착 상품,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품은 이거는 목적지에 도착해야만이 판매로 본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 이거는 누구 거예요? 판매한 사람 겁니다.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도착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이고 판매하는 사람의 재고자산에서 빼버리겠죠.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서 받은 적성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가 되기 전까지 이 상품은 누구와 소유권이 있냐? 부탁을 한 사람,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부탁받은 사람이 재고자산이다. 부탁받은 사람은 그거는 대행 심부름만 해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재고자산은 절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틀린 것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매입자가 사용해 본 후 구입 결정을 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구입 의사결정이 안 된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써보시고 해서 안마의자 줘가지고 일주일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하는 거죠. 자, 근데 의사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면 아직 요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아직 판매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조사한 재고의 수량이 적은 경우 감모되는 원인이 원가성이 없어. 다시 말해서 원가성이 없다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원가성이 있다면 정상적.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 정상적인 건 그렇죠.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이제 실무 시험인데 아까 여러분 9번부터 15번까지는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실무 시험이 이것도 10문제인데 시간이 빡빡하니까 한 6번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6월 16일 소비자 김정민에게 제품 100개를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나왔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고요. 자, 판매했습니다. 매출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면 판매 유형 중에 판매 매출 유형 중에서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현금 과세 매출 22번이가 될 겁니다.
22 현금 과세 매출, 현과 매출 유형에서 요거 선택을 잘 해야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5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주고 거래처 김정민. 자, 생계산서 전자생계서 발행 안 했죠. 없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다 통일해도 됩니다. 뭐 현금용 수준이니까 현금 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입력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현금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은 겁니다. 대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에 제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현과 22번 500만 원에 50 김정민 분계 혼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건 연습이니까 김정민 검색하면 나타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개인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당사의 기말 제품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장부가액 700만 원, 장부상 수량 700개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개당 10,000원입니다. 자, 개당. 자, 근데 실제 수량 620개. 자, 장부상에 700개가 남아있는데 실제는 620개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개? 80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감모 수량 중 60%는 정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비정상이라는 소리죠. 곱하기 0.4. 그러면 32개가 비정상입니다. 개당 얼마? 곱하기 10,000원 하면 32만 원. 그러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32만 원. 비정상이니까 감모손실을 해야죠. 정상이면 매출원가. 자, 감모손실 32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지금 제품 32만 원 하고 반드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거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32만 원, 대변에 제품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32만 원. 이거는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다른 데로 제품이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예요? 감모가 돼버렸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6월 20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이다. 여기 있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시오. 다 볼 필요 없죠. 자, 우리가 발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매했다는 소리죠.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 자, 상호 세연상사 거래처 이거 받으시고 품목은 제품 금액 1,200만 원에 부가세 12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4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요걸 참고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유형은 정상적인 뭐 특이사항 없죠. 뭐 현금용 수준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죠. 자, 아까 금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역 분계 혼합해서 과세 11번입니다. 이거 제품은 품목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1,200만 원, 120만 원 거래처 그 다음에 전자역 분계 혼합. 근데 실무에서는 요 품목 해줘야 돼요. 제품별로 다 나중에 그 재고 파악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차변에 현금 420 아까 받은 거 나머지는 외상이라 그랬죠? 외상 비수금 돼 있었죠? 외상 매출금 92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1,200, 부가세 120.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300만 원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홍보용 거리에서 무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홍보용으로 배포한 건 뭐예요? 광고 선전비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제품 300만 원 그리고 반드시 뭐 이렇게 판매하지 않고 제품이 사라진 경우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그래서 광고 선전비 자 300만 원, 대변에는 제품 300만 원,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근데 제품인데 왜 이게 500번대 안 해요? 광고는요. 이건 다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입니다. 판매비. 그러니까 전부 다 800번대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결산 시 당사의 재고자산인 제품에 관한 내용이다. 감모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장부상 수량 500개, 실제 430개 빼면 몇 개예요? 70개가 감모인데 그 중에서 30개는 정상입니다. 얘는 정상. 그러면 나머지 40개가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 개당 2만 원입니다. 곱하기 2만 원. 그럼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80,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 그 다음 적요 8번.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959번, 80만 원. 대변에 제품 80만 원에 적요 8번. 타개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실무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의 제품 원가 10만 원, 판매가 120만 원. 생산직 직원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간혹 가다 보면 회사에서 회사 제품을 주는 경우 있어요. LG전자도 보면 냉장고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차변에 제품, 자, 그 다음, 제품이 나가니까 대변이죠. 제품, 적요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8번. 자, 생산직 직원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줬다. 복리후생비죠. 근데 요거는 생산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500번 때 써야 됩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금액은 어느 걸로 할 거냐. 이거 이 마진을 붙여서 판 게 아니잖아요. 원가로 기록합니다. 이런 거는 원가 10만 원으로. 제품 10만 원. 그리고 판매된 게 아니니까 적요 8번. 그래서 차변에 500번 뗍니다. 제조원가 복리후생비 10만 원. 대변에 제품 10만 원. 그리고 적요 8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이제 형태가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유형자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안 나온 좀 특이한 문제들 그거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